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발작, 황지우. 삶이 쓸쓸한 여행이라고 생각될 때 터미널에 나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싶다. 짐 들고 이 별에 내린 자여 그대를 환영하며 이곳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다시 떠날 때 오직 이 별에서만 초록빛과 사랑이 있음을 알고 간다면 이번 생에 감사할 일 아닌가. 초록빛과 사랑, 이거 우주 기적 아니요? 네, 황지우 시인의 발작입니다. 시인은 초록빛과 사랑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이번 생에 감사한 일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바야흐로 세상빛이 초록으로 물들고 있는 계절이죠. 여기에 사랑만 더한다면 우리도 우주의 기적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일 중에 대부분이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게 많잖아요. 이런 걸 보면 사랑이라는 것은 기적의 또 다른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초록의 계절과 그리고 사랑. 오늘 함께할 작가는 이 별, 이 지구라는 별을 떠난 작가입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고 김소진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김소진 작가는 1963년생입니다. 그리고 1997년 4월 22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34년을 살다가 위암으로 우리 곁을 떠났는데요. 1991년에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쥐잡기가 당선돼 작품활동을 시작했고요. 대표작으로 열린사회와 그 적들, 장석준의 사람들, 고았던 뺑덩어멈, 자전거 도둑, 양파, 신풍군 베커리 약사,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등이 있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김소진의 자전거 도둑과 함께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둑 김소진. 자전거에 도둑이 생겼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 몰래 훔쳐 타는 얌체족이었다. 내 골반뼈 높이에 맞춰놓은 자전거 연장이 엉덩이 밑선으로 밀려가 있었고 바퀴 틈새에는 방금 묻어난 것 같은 황토물이 군데군데 배어있곤 하는 게 바로 그 증거였다. 누군지는 몰라도 현관문 밖에 도시가스 연결 파이프에 쇠줄로 붙들어 매놓은 자전거에 좌물쇠를 풀고 몰고 다닌 다음 내가 퇴근해 돌아오기 전에 얌전히 제자리에 갖다 놓곤 하는 모양이었다. 신문사 일이라는 게 저녁 늦게 끝나기가 일수인데다 퇴근 후 술자리를 워낙 좋아하는 나로서는 낮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자전거를 산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전거를 고정시킬 쇠줄의 열쇠 하나를 잃어버렸다. 하지만 살 때부터 열쇠를 3개씩이나 받아뒀기에
이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지냈다. 나는 내 자전거를 훔쳐 타는 범인으로 일찌감치 이웃집 아이인 봉근이를 찍고 있었다. 그래, 봉근이 짓이 틀림없어. 너네 말해. 아니 돈 없다니까.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다 자전거 사준다던데. 아니 그럼 그 집 가서 살아. 엄마. 배부르고 등 따시면 되지. 별걸 다 사달래. 아 자전거 타면 그만하고 공부나 열심히 해. 아이고 기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일찍 퇴근하셨네요. 아, 예. 봉근이 아버지는 공치는 날이 더 많은 도배공이었고 엄마는 봉제공이었다. 둘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여간 술술치 않을 텐데 어찌나 무섭게들 움켜쥐는지 외아들인 봉근이가 그토록 졸라대는 눈치건만 헌 자전거 한 대 마련해주질 않았다. 새 도시에서는 자전거가 몹시 요긴했다. 곳곳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잘 닦여 있어 운동기구로도 쓰임새가 좋았다. 뿐만 아니라 은행이나 할인 판매점 같은 편의시설들이 걷기도 차 타기도 어정쩡해 자전거가 없으면 허들의 다리품을 팔 일이 찾은 곳이 바로 새도시였다. 그런데 자전거를 건드리는 손은 봉근이가 아니었다.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감기 몸살 같은데. 안녕하세요, 기자 선생님. 봉근이구나. 어디 가니? 학원 가요. 오늘은 일찍 오시네요. 좀 피곤해서 조퇴했어. 나도 학원 가서 조퇴한다 그럴까? 기자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그래. 녀석. 약 써먹고 한숨 자면 낫겠지 뭐. 오랜만에 자전거 타고 약방이나 다녀와야겠다. 내 자전거. 자전거가 어디로 갔지? 봉근이는 걸어서 가고 있었는데 그럼 봉근이 짓이 아니었단 말이야? 가만있어 봐. 내 자전거를 누구 훔쳐갔지? 이거 참... 나는 경의선과 나란히 뻗은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나가봤다. 저거 내 자전거다. 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 텔레비전 광고에 나오는 모델의 방금 샴푸한 것처럼 하늘하늘한 머리채와 몸에 착 달라붙는 하얀 옷자락을 휘날리며 유유자적하게 자전거를 모는 여자. 내 자전거 위에 허락도 없이 올라탄 사람은 뜻밖에도 젊은 여자였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엉덩이와 허벅지의 굴곡에 탄력이 붙어 보였다. 멀찍이 서긴 했지만 난 내 앞을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그 아가씨의 얼굴이 낯설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파트 관리업체 지정 변경에 관한 결의를 한다고 해서 불려나간 반상회 자리였을 것이다. 그럼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를 새 업체로 변경하는데 다들 동의한 걸로 알고 오늘 반상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반상회 빠지면 벌금이 있으니까 다음 달 반상회도 꼭 좀 참석해 주세요. 네. 에어로빅 선생은 대답만 잘해. 이사 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반상회에 코빼기 내민 건 처음이라니까. 누가 아니래요. 그녀는 바로 내 위인 꼭대기층에 산다고 했다. 어쩐지 이따금씩 거실에서 에어로빅 연습을 하는지 콩콩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곤 했다. 자전거 도둑을 확인한 그날 저녁, 난
묘한 흥분감에 사로잡혔다. 자전거 도둑이라. 손깍지로 머리를 감싸고 거실 바닥을 뒹굴던 나는 불현듯 2차 세계대전 종전 뒤에 유럽을 휩쓸었던 네오리얼리즘 운동의 대표적 영화로 꼽히는 이탈리아 비토리오 데 시카 감독의 자전거 도둑에 나오는 장면들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상체를 벌떡 일으켰다. 오늘 밤도 그 비디오를 한 번 더 볼까? 진짜 난 이 영화 앞에서 왜 이리 갈피를 못 잡는 걸까? 대전이 끝나고 폐허로 변한 로마. 안토니오 리치는 오랫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다 간신히 일자리를 구하게 된다. 길거리에 포스터를 붙이는 일이다. 그 일에는 자전거가 필수적이었다. 안토니오는 아내를 설득해 헌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드디어 자전거를 구한다. 어린 아들 브루노는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다. 그러나 어느 모퉁이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가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다. 허탈해진 안토니오는 자전거포를 뒤지다가 어느 젊은이가 자기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을 목격한다. 우여곡절 끝에 젊은이의 집을 기어코 찾고야 만다. 하지만 안토니오는 빈민가에 있는 그 젊은이의 허름한 집을 보고 절망에 빠진다. 젊은이는 자신처럼 가난했고 그를 보자 충격을 받았는지 간지를 일으키며 버둥거린다. 어떻게든 자전거가 필요한 안토니오는 축구 경기장 밖에 늘어선 자전거를 본다. 아들 브루노에게 먼저 집에 가 있으라고 이르고는 자전거 한 대를 잽싸게 훔쳐 달아나지만 곧 주인에게 붙잡힌다. 어디선가 경찰이 온다. 안토니오는 아들의 면전에서 봉변을 당하고 안토니오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 자전거 주인이 선처를 베푸는 바람에 철창 신세를 면하고 풀려난다. 긴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석양의 거리. 어깨가 축 늘어진 안토니오는 허탈한 모습으로 하염없이 걸어가고 그 뒤를 아들이 따르고 있다. 영화 자전거 도둑을 볼 때마다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당한 안토니오의 무너진 등이 견딜 수 없어 콧등이 시큰해졌고 그보다는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목격해야 하는, 그럼으로써 평생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갈 어린 아들 브루노 때문에 나는 혀를 깨물어야 했다. 왜냐고? 빌어먹을. 그건 내가 바로 또 다른 브루노였으니까. 종간 나새끼들이래. 다들 어디 가서 사치 먹고 우리 집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는 게야. 한 평도 채 안 되는 구멍가게는 중풍으로 쓰러져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니었던 아버지의 유일한 수입원이자 생존 이유였다. 때문에 그 구멍가게에 대한 아버지의 몰두와 자존심은 각별했다. 이 소주가 모자라는구만. 이모라, 어디가? 왜요, 아버지? 수도상에 좀 같이 가자. 아이씨. 우리도 물건 왕창 떼다 놓으면 안 돼요? 이 쫑간나게. 이거 짠말 말고 니급 따라오라. 워낙 짧은 미천으로 가게를 꾸려가자니 아버지는 물건 구색을 맞추느라 하루에도 많을 때는 3번까지 시장통 도매상으로 정부미 포대를 거머쥐고 종종 걸음을 쳐야 했고, 막내인 나는 번번이 아버지의 뒤로 팔을 늘어뜨린 채 졸졸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땐 그게 죽도록 싫었다. 어느 날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그 정부미 자루를 날라왔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 한숨을 돌린 뒤 자루를 풀고 물건을 정리해보니 20병이 와야 할 소주가 2병이 모자란 채 18병만 온 것이었다. 소주가 와 이러네. 뭐야? 2병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기야 이게? 아버지의 얼굴은 마주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세 하얗게 질렸다. 왜냐하면 그 더러운 2병을 빼고 나면 나머지 것들을 몽땅 팔아봤자 결국 본전치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내 등을 떼밀어 물건을 받아온 수도상회의 혹부리 영감한테 내려보냈다. 아버지는 말주변도 말주변이었지만 중풍 후유증 때문에 약간의 언어 장애가 있어 일부러 나를 보냈던 것이다. 뭐하러 왔네? 할아버지, 그게요. 사실은 소주 2병이 덜 왔어요. 소주 2병이 들어왔다. 무슨 그 말이네? 조금 전에 아버지하고 소주 한 짝 가져갔잖아요. 그래, 내 소주 한 짝은 그 도매값으로도 안 해주는데, 특별히 함경도 동양 사람이라고 해서 내 도매값으로 줬디. 네, 그런데 집에 가서 헤아려 보니까 18병이에요. 2병 덜 왔다고요. 무슨 내가 그 말을 어때 믿네? 아니, 내 눈앞에서 가보지 않은 거는 내 인정할 수가 없어. 할아버지! 내 상사는 게 방해되니까니. 저리 가라! 그로부터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다시 그 수도상회로 물건을 데려갔다. 평소와 달리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 헛손질을 많이 했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혹부리 영감의 눈을 속여 미리 소주 2병을 은밀히 자루에 더 넣어두었던 것이다. 셈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려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란가. 혹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다. 영감, 이거다. 그 포대 좀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헤아려 봅세. 계산이래 안 맞아.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의 눈동자를 지금도 똑똑히 기억한다. 아버지는 어린 아들인 내가 무슨 구세주라도 돼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눈으로 내 얼굴을 쳐다봤던 것 같았다. 나는 내가 희생양이 돼야 함을 느꼈다. 예, 맞아요. 그거 제가 할아버지 몰래 넣은 거예요. 왜냐면 접대 우리 집에서 사실 2병을 빠뜨리고 갔기 때문에요. 쌤쌤이잖아요. 그래.
혹부리 영감은 얼굴에 별다른 표정을 짓지 않고는 고개를 끄덕거렸다. 일단 직접적 책임을 모면한 아버지는 해설픈 표정으로 날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혹부리 영감이 당신과는 이제 거래 끝이야 하고 선언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얼굴이었다. 네, 뭐 이까지 걸로다가 당신하고 거래를 끊지는 않겠어. 다 물정 모르는 아이들이 저지른 짓인데. 고맙습니다, 영감님. 그저 어떻게. 우리 아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미안한 애가 아닌데, 어쩌다가 이렇게. 몸매가. 내 앞에서 저 아이를 호되게 가르치는 꼴을 해주라. 내가 기껏 그 술 2병이 아까워서 기리는 게 아니냐. 하지만 이 이렇게 따끔하게 가르치는 거는 이 바로 자식에게 말이야. 부모된 도리를 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 자리에서 그 인혁이 하는 깜냥을 두고 보고서리 가지고 그 술 2병은 거저라도 죽었어. 내 이제껏 남한테 이 콩알 반쪽 아래도 거저 준 적이 없지만서도 이거는 이 경우가 다르다. 호되게라면 어떻게? 인혁도 한병도 아바이 출신이면은 그 부활값도 못하는 자식 잘못 저질렀을 때 어떻게 다루는지 얼마나 잘써. 그걸 왜 내게 못 써? 안 그렇소? 알겠습니다. 네, 다시는 이런 미란 짓을 하가네 안 하가네. 이제 정말 좀 해보라오. 길티, 그게 바로 진짜 교육이야.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애비라는 존재는 되지 말자. 아마도 나는 그때 그런 끔찍한 다짐을 했는지도 모른다. 경의선 서울역발 막차를 타고 오던 나는 능곡역을 지날 때쯤 읽고 있던 신문을 주섬주섬 챙긴 다음 뒤에서 내리는 아가씨에게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위층 1204호에 사시지 않으세요? 예, 저도 뵌 적 있어요. 인사가 늦었네요. 다들 바쁘니까. 어딜 다녀오세요? 여기 말고 신촌에서도 저녁에 한타임 뛰고 있거든요. 나는 갑자기 목이 컬컬해졌다. 백마역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또박또박 마을버스 쪽으로 걸어가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어떠세요? 실례가 아니라면 포장마차 같은 데서 간단히 목이나 축이며 인사나 나누죠? 그러시죠 뭐. 아줌마, 여기 맥주 2병하고 골뱅이 하나 묻혀주세요. 여기 포장마차 자주 오나 봐요? 가끔. 근데 정식 인사도 드리기 전인데 이런 말씀 드려도 어떨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자전거를 아주 잘 타신다고요? 예. 인사가 늦었어요. 자전거 도둑 서미애입니다. 서미애 씨요? 아무튼 이거 반갑습니다. 전 김승우라고 합니다. 범인이 뜻밖이라서 놀라셨겠다. 제가 오후에 강습을 나가느라고요. 허락도 받지 않고 그동안 신예를 했네요.
언짢으셨다면 늦었지만 용서를 구할게요. 아유, 용서라니요. 천만에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런 미인이 제 자전거를 길들이고 계실 줄이야. 제가 자전거가 못된 게 유감이더라니까요. 어머. 보기보다는 유머를 잘하시네요. 뭐 아무튼 자전거가 마음에 쏙 들었는데 당분간 제가 좀 더 길들여도 되겠죠? 암요. 감히 바라던 바죠. 전 자전거 도둑 좋아하거든요. 예? 자전거 도둑을 좋아해요? 원래 내가 좋아하는 비디오 중에 자전거 도둑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아마 언제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자전거 도둑이 된 제 입장에선 아주 흥미로운 제목인데요. 꼭 보여주실 거죠? 나는 그녀의 호감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후 현관 바닥에 떨어진 메모가 뒤늦게 눈에 띄었다. 영화 자전거 도둑 나왔나요? 나는 메모지를 주워 읽은 다음 소나귀에서 구깃구깃 둥그렇게 뭉쳐 휴지통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후다닥 운동화를 꿰찼다. 어머, 오셨어요. 이거 비디오 테이프. 어머, 빌리셨군요. 들어오세요. 아, 예. 아니, 뭐, 저, 빌린 건 아니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하나 장만한 거예요. 네, 거기 앉으시면 돼요. 예. 저, 술 한잔 하실래요? 저한테 양주가 좀 있는데. 아, 좋죠. 그 양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얼음 많이 넣지 마세요. 밍밍한 칵테일은 질색이거든요. 네. 자, 여기요. 아, 고맙습니다. 테이프 주세요. 아, 예. 자전거 도둑이라. 어떤 영화인가요? 세계 영화사의 10대 명화 중 하나로 꼽히죠. 어느 나라 거죠? 전후 이탈리아의 네오리얼리즘이라고. 네오리얼리즘? 러브스토리인가요? 뭐랄까, 사회성이 짙은 고발주의 영화라고나 할까? 고발주의? 나훈하겠다. 뭐 하지만 승호 씨가 골랐다니 한번 봐야지. 예의상으로라도 말이에요. 커튼 칠까요? 좋을 대로요. 비디오를 보기 전부터 난 얼큰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목덜미. 자전거 도둑을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리 처음 보는 영화처럼 설레고 있을까? 소파에 비스듬히 몸을 누이고 발렌타인 17년짜리 황금빛 원액이 그득히 담긴 칵테일 잔을 기울이다 말고 입술을 뗀 나는 들릴락말락한 짧은 시름을 터뜨렸다. 미혜는 과일을 담은 큰 쟁반을 들고 다가와서는 내 옆에 나란히 다소곳이 앉았다. 내 머릿속은 내내 혼란스러웠다. 무슨 함정이 있는 건 아닐까? 미혜가 졸린 듯한 자세로 옆 이마를 가만히 내 어깨 위로 포개왔다. 재밌네요. 미혜가 코맹맹이 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걸쳤다. 의외로 맞춤하게 품 안에 들어왔다. 난 저 영화를 보면 꼭 누구를 생각하거든. 나는 어느새 미혜에게 말을 놓고 있었다. 그녀도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헤어진 애인이라도 있어요? 이런... 아니, 저긴 무슨 여자들이 나온다고 그래? 그럼요. 내가 어렸을 적에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 있었지. 혹부리 영감이라고. 예? 내가 그 혹부리 영감에게 복수를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을 뿐이었다.
수도상회를 분탕질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의심 많은 혹부리 영감은 가게로 들어가는 모든 출입문에 자물쇠를 2-3개씩 걸어놨다. 그러나 나는 수도상회의 급소를 알고 있었다. 수도상회 바로 밑으로 하수도 맨홀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입구는 학교 뒷문. 그 길이는 장장 40-50보는 좋게 되었다. 그러나 그걸 마다할 내가 아니었다. 칠흑처럼 어두운 밤. 나는 계획대로 하수구를 통과해 수도상회 안으로 들어갔다. 뿌리 영감, 여기 있는 물건들 죄다 못 쓰게 만들 거야. 나는 혹부리 영감이 깔고 왔는 방석을 이용해 소주는 물론이고 이상하게 생긴 양주병 마개들을 소리나지 않게 따거나 비틀었다. 그 다음 진열장 위아래 가릴 것 없이 부어댔다. 그렇게 한 10분간 소리나지 않게 돌아다닌 것으로 수도상의 물건의 대부분이 절단이 났다. 이제는 도망쳐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왠지 성이 차지 않았다. 나는 꾸르륵거리는 아랫배를 움켜쥐고 그 귀 쪽으로 다가섰다. 한동안 참았던 굵직한 대변을 그 위에 질펀하게 싸질렀다. 어린애답지 않게 굵게 늘어진 똥줄기에서는 몹시 구린 냄새가 진동했다. 그 다음 날부터 시장통이 한바탕 난리를 겪은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수도상회가 절단난 얘기를 주고받았다. 열흘 남짓 문을 닫고 있던 수도상회가 다시 문을 열었지만 활기가 돌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일 때문인지 혹부리 영감은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다. 정말이에요? 정말 참 재밌다. 그치? 화면은 꺼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걷잡을 수 없는 기분이 돼버렸다. 술 기운이 일시에 목덜미로 뻣뻣하게 밀려들고 있었다. 그때 내 소나기 안으로 도톰한 살덩이가 한가득 미끄러져 들어왔다. 승우 씨, 그 청년 생각나? 누구? 영화 자전거 도둑에서 그 꼬마의 아버지가 뒤쫓아갔을 때 길가에서 간질병으로 나뒹굴던 창백한 청년. 오, 그런데? 많이 닮았어. 우리 오빠랑. 오빠? 오래전에 죽었어요. 아니, 죽였지. 내가. 미혜는 자신의 오빠에 대해서 내가 듣든 말든 주저리 엮어갔다. 우리 오빠 간질병 환자였어요. 귀한 아들이었지만 엄만 오빠 발작하는 건 안 부끄럽다면서 오빠를 다락 속에 몰아넣고 키웠어요. 그리고 하루에 2끼씩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약만 올려보냈죠. 그날은 내가 체력장 때문에 너무 피곤했던지 그대로 잠이 들었나 봐요. 꿈결인지 어쩐지 자꾸 숨이 가빠져서 눈을 떠보니까 오빠의 일그러진 얼굴이 바로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 오빠를 밀치고 일어나 보니 내 몸엔 실오라기 하나 없었어요. 그때의 수치심일은 난 오빠에게 물건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오빠도 그제서야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얼굴이 빨개져 허겁지겁 다락으로 기어 올라가려 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지면서 버둥거렸어요.
그리고 며칠 후 엄마가 친정일로 고향에 가시면서 오빠 밥 잘 차려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다락문을 잠그는 자물쇠와 열쇠를 건네주면서 밥을 줄 때 빼고는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 무서우면 친구들 데리고 와서 자라고 했어요. 난 밥 때뿐만 아니라 한 번도 다락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친구를 불러와서 잔 게 아니라 내가 아예 친구네 집에 가서 일주일을 보냈거든요. 일주일 뒤에 돌아온 엄마가 다락문을 열어보니 민석 오빤 걸레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아직 숨이 끊어지진 않았지만 며칠 못 갔어요.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지 뭐. 다락 벽지 안쪽에 손톱에 긁혀 남김없이 거덜나 있더라고요. 승호 씨, 듣고 있어요? 응. 졸려요? 승호 씨, 졸린가 봐. 아니야. 나 가볼게. 내일 아침까지 넘겨야 할 기사가 있어서. 미안해. 도망치듯 서둘러 빠져나온 뒤론 거진 달포쯤 그녀를 만나지 못했다. 사건이 많이 터져 신문사 일에도 바빴고 왠지 그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았다. 그때 들은 오빠 얘기 때문인지 자꾸만 그녀가 나에게 함정을 파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어느 일요일 아침 내 자전거 안장에 손가락을 한번 그어보았더니 먼지 덩어리가 새까맣게 묻어나는 거였다. 먼지가 묻어있는 걸 보니까 그동안 자전거를 안 탔나 보네. 자전거 길들이기가 끝났나? 철로변 자전거 전용도로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마침 그녀가 그 긴 머리칼을 휘날리며 페달을 힘차게 밟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다. 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경계석 위에 엉덩이를 걸치고 앉았다가 그녀가 나타나는 순간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가까이 오면 손을 흔들어 인사말을 건넬 요량이었다. 니해 오랜만이야? 아니야, 너무 싱거워. 좀 야하게 할까? 섹시한 아침이군. 여기! 그런데 그녀가 날 발견하지 못한 걸까? 아니, 그럴 리가 없지. 갑자기 청맹관이라도 됐다면 몰라도 내가 분명히 손까지 번쩍 들었는데. 그녀는 분명 나를 봤지만 아주 차가운 눈길로,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눈길로 스쳐갔다. 실수였을까? 그러나 난 그녀가 타고 스쳐간 자전거에 물끄러미 눈길이 닿는 순간 퍼뜩 깨달았다. 자꾸 헛웃음이 나오려 했다. 아하, 그렇구나. 그녀에게 또 다른 자전거가 생겼구나. 그렇지. 다른 자전거를 훔치는 중이군. 내가 그걸 왜 몰랐을까? 나는 서둘러 허둥지둥 자전거 전용 도로를 벗어나 달아나기 시작했다. Calves are easily bound and slaughtered, never knowing the reason why. But whoever treasures freedom, like the swallow has learned to fly. How the winds are laughing, they laugh with all their might. Laugh and laugh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문학평론가 정홍수 선생님과 함께 이 작품과 또 김소진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봐요.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나와 남녀가 둘이 만나요. 나와 에어로빅 강사인 서미혜. 근데 두 사람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걸 이렇게 보면은 두 사람 모두 유년 시절의 그 아픈 기억들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의 그 색깔이랄까요? 그건 좀 다른 느낌이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걸 이제 두 가지 독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예컨대 서미혜라고 하는 에어로빅 강사 경우는 자기의 그 어린 시절의 그 상처, 자기 오빠 간질 발작을 일으키는 오빠가 다락방에 gat혀 있고 그게 얽힌 그 상처를 어떻게 보면 좀 갖고 논다, 즐겁게 가지고 논다 이 상처하고 그걸 가지고 보면은 이 소설에 나오지만은 뭐 남자를 자전거를 훔쳐서 유혹하고 또 자전거 도둑 영화를 같이 보면서 그 얘기를 끄집어내고 또 용부가 일이 끝나면 또 다른 자전거를 훔치러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아픈 기억 상처 같은 걸 이렇게 이게 더불어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좀 다르게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 서미혜라는 캐릭터는 그렇게 개연성이 있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실제로. 네.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 이게 뭘까? 저는 이 서미혜라는 캐릭터가 일종의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이야기로 만들고 그렇게 글을 쓰며 살아가야 되는 소설가의 운명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어린 시절에 그런 벽장에 이렇게 오빠가 있긴 했겠지만 자기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하고 이건 사실 과장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서미혜라는 이 인물은 이제 자기 그 자전거 도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자기 기억이 물론 이제 있긴 하겠지만 그걸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또 아마 이 여자는 다른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만났을 때 아마 다른 얘기를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런 것들이 소설 뒤에 보면 암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작가의 운명인 거죠. 작가의 운명이라는 거. 여기 혹부리 영감의 그 수도장애를 분탕질하는 아이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김소진 씨를 친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아마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아버지의 그런 모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소설에서 그걸 풀어내고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 저는 약간 다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서미혜가 나중에 이렇게 손을 흔들었지만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 근데 다른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저 자전거 역시 훔친 자전거일 거라고 남자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자전거는 서미혜가 새로 산 자전거일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이 그렇게 어렵게 과거를 꺼냈는데 그 사람이 달포간 연락을 끊었고 그런 거에 대한 배신으로 또 이렇게 돌아선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여자여서 그런지 제가 독자가 그렇게 읽으셔도 되죠. 네. 그래서 참 보는 시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서미혜가 또 이렇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러 갔다 그러니까 괜히 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해석이란 게 열려 있는 거니까요. 네. 저는 아마 제가 이제 좀 김소진 씨가 이렇게 전업 작가로서 계속 이렇게 글 쓰고 하는 걸 옆에서 봤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김소진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더 아마 그 작가의 생각과 근접한 얘기들을 해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전거 도둑 김소진 작가가 1995년에 발표한 작품인데 안에서도 소개 듣고 또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자전거 도둑. 그 자전거 도둑의 아들 그리고 작품 속에 좀 닮아 있는 많이 닮아 모습이에요. 있죠. 이게 1948년에 이탈리아에서 그 비토리오 데시카 감독이 만든 이 자전거 도둑 영화를 보면은 이 영화에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자전거를 잃어버렸다가 그 자전거를 찾기 위해서 이제 고생을 하고 결국 못 찾고 그다음 우여곡절 끝에 할 수 없이 자전거를 훔치게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여기 소설 안에 나오는 혹부리 영감 그 가게에서 아버지가 소주 2병을
슬쩍 넣는 그 장면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경찰한테 도둑으로 몰리고 뭐 사실 도둑질을 한 거죠. 사실 불가피하지만 그걸 아들이 지켜보고 뭐 이런 과정. 그래서 여기 소설에 나오지만 그 아들 이 브루노죠. 그 영화에서. 브루노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김소진. 아마 김소진 씨는 자전거 도둑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자기 얘기다라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김소진 작가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잠시 들어봤는데 참 너무나 짧게 그렇죠. 살다 갔다. 그래서 참으로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듭니다. 이 김소진 작가의 작품 세계 좀 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부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김소진 씨 같은 경우는 이루어낸 것보다도 앞으로 이룰 것이 훨씬 더 많은 작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시점에 세상을 떴죠. 그 자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미아리 산동네 그 하층민들 또는 변두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실을 드러내려고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그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이야기가 풍성하고 그다음에 우리말에 대한 또 애정이 굉장히 컸어요. 네. 그래서 아주 안 쓰는 우리말들도 찾아내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김소진 씨가 방위생활 할 때 방위로 지낼 때 이제 집에 간 적이 있는데 많은 공책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말 큰 사전을 다 옮겨 적은 거예요. 정말요. 그러면서 우리말을 익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큰 이야기로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어서 이제 만들어져서 전달이 됐을 텐데 너무 일찍 세상을 뜬 거죠.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더 아쉽네요. 네. 풀어내야 할 것들이 그렇죠. 더 많으셨던 분인데 말이죠. 그래요. 이렇게 아쉬운 고인의 길, 그 11주기가 그렇죠. 이제 4월 22일이면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윤달이어서 이제 음력으로 그 친구가 3월 16일 날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 둘째 주 주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뭐 또 친구들하고 또 같이 이제 찾아가야겠죠. 어떠세요? 김소진 작가 길 되면 어떤 마음이세요? 뭐, 많이 아쉽죠, 특히나 좋은 술자리 있고 재미난 술자리 같은 게 있을 때, 김소진이 지금 여기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땐 참, 이상하게 뭉클해지고 그렇더라고요. 어느새 강산이 한번 변하는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드시는 거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기영도시 20주기 거기 갔다 왔었는데, 기영도시도 벌써 그렇게 됐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요. 이 김소진 작가 작품 이번에 함께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참 문학은 그래도 오랫도록 남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김소진 작가 좀 다른 작품들 한번 또 읽어보는 시간 가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문학평론가 정홍수 선생님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학 속의 그 작품 속의 인물이든 아니면 그 우리 주변 인물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처를 안은 채 살아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이죠.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아니면 뭐 스스로의 기록을 통해서 풀어내든 가슴속의 상처를 좀 바깥으로 드러내기 시작한다면 그게 곧 치유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까지 김소진 작가의 자전거 도둑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서승표,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